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로이스의 전현석 변호사고요. 오늘은 민사기록실전 연습 시즌2고요. 시즌 1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3회, 4회, 5회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 4, 5회가 조금 응시율이 좀 높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뭐 작년 문제에서 제가 이제 3, 4, 5회 같은 경우에 좀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 변화가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앞에는 작년이랑 많이 달라졌는데 뒤에는 문제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저는 그냥 뭐 사람 이름 바꾸고 약간의 금액 정도 바꿨을 때 여러분 이거를 좀 외우다시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좀 뭐 최신 판례나 새로운 문제가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앞에는 조금 24년 판례를 좀 몇 개를 반영을 했고 뒤에는 작년 제가 뭐 보통 작년에 만든 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최신 판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이제 뭐 올해 처음 듣는 분들이야 뭐 작년 문제를 비슷하게 내든 뭐 아니든 작년 문제가 좋은 문제면 오히려 바꾸는 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혹시나 2번 이상 작년에 좀 들으셨던 분들 그리고 막 외워버리신 분들 이런 경우는 조금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절반 가까이는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다만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조금 오늘보다는 좀 많이 바뀌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게 시즌2기 때문에 시즌1에 했던 그 요령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그래서 시즌2부터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짧게만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문제를 푸는 요령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조금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문제 자체가 좀 더 복잡하고 양이 많을 거기 때문에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문제를 푸는 데만 거의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1페이지 보시면은 뭐 소재기일 나와 있고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6번이 요즘 유행하는 형태고요. 제일 많이 나온 다양한 형태고요. 특이사항이 하나 정도 있다면 10번이겠죠. 근데 사실 10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굳이 이자나 지연손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는 우리가 별도로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 지시사항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있는 데다가 또 우리가 이게 어떨 때 고민이 되냐 하면은 차임이나 차임 상당액을 정기금이 아니라 어떤 정액금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토지의 소유자인데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토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려고 하는데 내 토지 소유권이 중간에 넘어갔다 타인에게. 그러면 이 부당이득금이 어느 시점까지가 이렇게 구간이 있으면 거기가 또 계산이 쉽다. 이러면 그냥 뭐 1억 3천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반드시 거기다가 소초법상의 지연손해를 붙여서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의뢰인을 위한 길이고요. 근데 오늘 같은 지시사항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거를 넣으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뒤에 이제 별지에 있는 것들이 다 청구 취지에 혹은 청구 원인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뭐 1, 2, 4번을 사용하는 형태가 되고요. 4페이지 상담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있는 내용, 박선우하고 서도철 내용이 원래 제가 내던 구조이긴 한데 24년 최신 판례를 조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제 최판 강의를 좀 안 들으셨다든지 24년 판례를 모르면은 틀리거나 애먹는 문제를 좀 앞부분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시험 도중에 좀 안내를 해드려서 죄송했지만 3번 내용에 그 서도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보증금이 1억이고 차임이 2천입니다. 근데 뒤에 모든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담일지만 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응시하다가 중간에 알려드렸기 때문에 뭐 채점에 있어서는 이거를 뭐 이 5천이랑 1천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건 감점하지 않고 마침 그래도 뭐가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5개월치가 되면은 어쨌든 이게 보증금이 제로가 되는 바로 최근 최신 판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내용인데 뭐 금액을 좀 그냥 키운 거라서 뭐 다행인지 어쨌든 큰 변동은 없고 뭐 청구 취지에 이제 월 1,000을 구하느냐 월 2,000을 구하느냐 그건 뭐 점수를 주면 되니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체를 틀리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일단 상담 내용 1번을 보면 요번에 임대차가 많이 나와서 임대차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임대차별로 의미가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임대차의 쟁점이 겹치는 것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1번은 이제 매매가 나왔죠. 그래서 손해형이 매도를 했다면은 일반적으로 손해형은 이제 그 뭡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계약금 중도금 받고 인도랑 등기를 해준 상태에서
해제가 나온다는 거, 이번에서. 그러면 이제 해제하면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요즘 이제 특히 또 핫한 거죠. 해제 시점이 언제인지를 좀 봐야 되고요. 특히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는 이행지체가 있었을 때 최고를 하고 나서 해제를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최판이 또 하나가 나왔죠. 바로, 나 너랑 해제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제 이행지체를 하자마자 해제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해제가 안 되지만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최고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게 최고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 또 너랑 해제할 거야 이러면 걔가 리얼 해제가 되는 부분들 이제 이게 요즘에 좀 나올 것 같아서 냈는데 그러니까 그 전통과 뭐랄까 그 현대의 만남인 게 제가 지금 말한 게 어떤 현대적인 판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 상태에서 바로 해제한다. 라고 하면 최고 효력밖에 없다는 거랑 전통은 뭐가 있냐면 이건 변식 모의 시험에 나온 건데 저 녀석이 하도 잔금을 안 줘서 내가 최고도 하고 해제도 한 것 같지만 가만 보니까 나는 등기도 해주고 인도도 해줬지만 가압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약간 삐질삐질하면서 등장하죠. 저쪽에서 막 되게 강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고 아니 가압류가 인도도 제가 좀 불안한데 뭐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매도인이 넘겨주는 부동산의 가압류나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있다면은 이거는 뭐 이론상으로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는데요. 불완전 이행 가지고 우리가 답안지에 쓸 일은 확대 손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불완전 이행 가지고 불완전 이행 효과가 뭐지? 잘 안 떠오르죠. 그럴 때는 불완전한 부분이 지체냐 불능이냐로 따져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우리 주인공이 뭐 무자력이고 한다면은 가압류가 있어도 이행불능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내가 소유권을 넘겨줬지만 여기에 가압류가 묻어있다. 이거는 이행지체로 사고하시면 돼요. 이행지체로 사고한다면 이거는 해제랑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쪽에서 최고를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 문제는 아니었지만 박선우 쪽에서 해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박선우 쪽에서 나 잔금 못 주겠다. 가압류 언제 없애줄 거냐. 최고를 하고 가압류를 계속 안 없애주면 저쪽에서 해제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문제는 상대방인 박선우는 해제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쪽에서 이제 해제하는 문제인데 우리 쪽에서 완전하게 해준 것 같지만 가압류를 안 없애줬다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되게 간단한 논리죠. 지체가 돼야 최고를 하고 최고하고 나서 좀 있다가 해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인공이지만 가압류를 안 지워준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식으로 최고서나 해제 통보서를 보내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총정리해보면 오늘 문제를 풀면서 느끼시겠지만 지체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최신 판례도 적어도 지체에 빠졌을 때 해제한다고 바로 말하면 바로 해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최고 효력을 가진 거죠. 최고는요. 지체를 해야 뭘 최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처럼 아예 그냥 우리가 가압류 말소 서류를 전혀 주지 않아서 지체 동의항이 있어서 상대가 지체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고도 해제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걸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4월 19일에 4월 18일에 가압류 서류 말소 서류 맡기고 19일에 이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최고가 됐고요. 이게 뭐 작년 문제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최고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는 게 이제 해제가 된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잘 잡아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나 해제는 원상회복이 주된 게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인도와 등기말소도 있지만은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줬다면은 인도에 대한 사용이익 작년에는 이걸 청구 안 하는 걸로 냈는데 이번엔 또 청구하는 걸로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각주에 잠깐 나오지만 이것도 실질이익론이 적용될까요?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내가 준 인도를 돌려받을 때 사용이익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마치 이제 매도인에게 준 대금을 반환받을 때 548조 2항의 이자를 붙이는 것과 대응해서 통설 판례가 인정하는데 자 구속진 판례지만 이것도 실질이익이 필요하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뭐 카페 영업을 뭐 했다고 하고 그게 쟁점은 낼까 말까 하다가 뭐 카페가 영업이면 잘 안 된다 뭐 그런 판례도 있죠. 적자가 나도 뭐 실질이익이 있는 거다. 본래 용법대로 사용하면 그걸 뭐 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카페 영업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 없이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면 된다라는 포인트가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청구 취지는 사실 변호사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뭐 6회 때 나왔으니까 워낙에 지금 7년, 우리 시험 기준은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당연히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 특징적이던가요? 내가 받은 돈을 돌려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은 날로부터 당일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줄 테니 너는 그와 동시에 나한테 말소와 또 인도와
알고 계시죠? 인도에 붙는 사용이까지도 원상회복의 동해양 질서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걸 생각하고 오늘 1097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동해양 부사절이 맨 앞으로 빠지고 너 이거 3개 해. 너 말소하고 인도하고 너 그다음에 여기다 사용이 붙여.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